남편은 늘 말했다. 난 큰 욕심 없어. 그냥 우리 셋이 건강하게만 살면 돼. 그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스해졌다. 익숙해도 늘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그렇게 우린 25년을 함께 살았다. 딸 하나에 작은 월세집. 누가 보면 너무 평범한 삶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전부였다. 소박했지만 그 안엔 웃음과 사랑이 있었다. 남편은 매일 새벽이면 묵묵히 택배 일을 나섰다. 늦잠 한 번 자본 적 없고 감기 한 번으로 쉬는 법이 없던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주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 남편과 딸이 종종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야. 이 김밥은 엄마밖에 못해. 그 말들이 고맙고 따뜻해서 용기를 내 작은 가게를 열었다. 벌이는 크지 않았지만 누군가 조용히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갈 때면 그게 내 하루의 위로가 됐다. 하루하루가 고단했다. 월세에, 딸아이 학원비에, 전기세 밀린 고지서를 들고 현관 앞에 멍하니 선 날도 있었다. 그 사람과 나는 매일이 고단했지만 자기 전엔 함께 누워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그렇게 웃으며 말하곤 했다. 나란히 누워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꿈속에 있었다. 그 사람은 참 단순한 사람이었다. 좋은 옷도 좋은 차도 바라지 않았다. 딸아이랑 삼겹살 구워 먹으며 웃는 순간이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요즘도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콧노래가 들리는 것 같다. 분식집 마치고 돌아오면 딸과 둘이서 라면 끓여 먹으며 깔깔 웃던 그 소리도 귓가에 맴돈다. 그 사람은 늘 말했다. 이만하면 됐지. 나는 지금이 참 좋아. 그 말이 이제와 더 깊게 박히는 건 뭘까?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조용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나는 분식집 나가기 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신문을 접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익숙한 로또 용지였다. 그리고 말없이 내 앞에 내밀었다. 여보, 나 로또 당첨됐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그냥 또 장난인 줄 알았다. 그 사람, 평소에도 허튼 소리로 날 놀래키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1등, 21억 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씩 실감이 났다. 우리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남편은 이제 고생 끝났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나는 분식집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이젠 좀 쉬어, 여보. 그 말에 결국 문을 닫았다.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좀 쉬자. 그리고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자. 그 말에 울컥했다. 항상 돈에 쫓기듯 살던 우리에게 이젠 쉬어도 된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다. 남편은 평생 꿈만 꿨던 외제차를 샀고 나는 난생 처음 백화점에 들어가 가방이며 옷이며 남편이 손에 쥐어주는 대로 받아들었다. 딸에게도 그동안 사주지 못했던 것들, 컴퓨터, 신형 핸드폰, 원하던 것들 하나하나 그렇게 마음껏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다. 정말 그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동창회였다. 오랜만에 나갔다던 자리에서 늘 그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술김에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처음엔 웃어넘기려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래, 됐다. 로또 1등. 그 순간의 후련함이 좋았는지
다음 날 술이 깨고는 잔뜩 후회하면서도 계속해서 울리는 친구들의 축하 전화에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다. 예전엔 저녁은 무조건 가족이랑 먹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철칙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젠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이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다. 야, 내가 오늘 쏠게. 로또 당첨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복 터졌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친구들의 부름이 잦아졌고 그는 그 부름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갔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전엔 향수 따윈 몰랐던 사람, 늘 땀 냄새, 퇴근길 먼지 냄새가 배어있던 그 사람인데 이젠 그의 옷깃에 남는 건 낯선 냄새, 낯선 시간들이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내 생일은 평일이었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저 오늘은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 오전엔 딸이 작은 케이크를 사다 주었고 나는 기분이 괜히 들떠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다. 저녁 7시가 지나고 8시를 넘기고 어느새 9시였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들어왔다. 나는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으며 작게 말했다. 오늘 내 생일이야.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래? 깜빡했네. 미안. 한마디를 남기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더는 들여다보지 않는구나. 식탁 위의 초는 그날 끝내 켜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방에 들어왔다. 눈이 새빨개진 얼굴로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어.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었다. 그토록 성실하게 살던 사람인데 딸을, 나를 그렇게 아껴주던 사람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잔인했다. 며칠 뒤 딸이 슬며시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남편의 통화 기록엔 같은 번호가 밤마다 새벽마다 지울 틈도 없이 쌓여있는 기록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텔 영수증, 여자 향수 냄새가 배어있는 차 안,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던 진한 색깔의 립스틱 하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우리가 함께했던 25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물었다. 나 당신 핸드폰 봤어. 당신 여자 있지?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말도 없이 사라졌다. 짐도 하나 안 챙기고 전화번호도 바꿨으며 딸아이에게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그저 흔적 하나 없이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다. 함께 쌓아온 25년의 시간도 늘 소중하다고 말하던 소박해서 더 좋다던 삶까지도 스스로 내던지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그 사람이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처음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정말로 내 삶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연아 씨 남편, 요즘 어디서 본다더라. 젊은 여자랑 다니더라. 난 귀를 막고 살았다. 들으면 미칠 것 같아서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었다. 어디서 뭘 하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겨우겨우 버텼다. 근데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정말 우연히 봐버렸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 살도 빠지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 옆엔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하나. 짧은 치마, 하이힐, 그리고 짜증 섞인 말투. 그 여자가 말했다. 오빠, 카드 또 안 긁혀. 돈 다 쓴 거야 뭐야?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쓱하게 웃기만 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다.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젊은 여자를 술집에서 만났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 사람은 돈으로 그 여자를 얻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한겨울 눈비가 뒤섞인 날이었고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낡은 점퍼에 바닥까지 다 다른 운동화, 손에 든 봉투엔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세상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나 좀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여긴 왜 왔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었더라. 그 사람도 날 떠났어. 돈 없으니까 내 옆에 아무도 안 남더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결말이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다. 아프다기보단 오래된 멍처럼 저릿하게. 그는 울었다. 내 앞에서 조용히.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알아. 나는 그 눈물을 바라봤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너무 늦은 진심이었다. 한때는 나를, 가족을,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린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하나였다. 나와 내 딸은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였다. 그 사람을 카페로 불렀다. 딸에게도 같이 나갈 거냐고 물었지만 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고 조금 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전보다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는 우리 셋이 아니라 나와 딸 둘만의 삶이 익숙해졌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때 당신이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린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어.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리운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당신은 여기까지야.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그리고 나는 그 카페를 아무 미련 없이 나왔다. 시간이 좀 흘렀다. 나는 오래된 분식집 자리에 작은 수제 도시락 가게를 열었다. 메뉴판은 내가 손으로 썼고 가게 이름은 딸아이가 지어줬다. 연화식당. 내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처음엔 무서웠다.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김밥을 말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다 보니 어느새 손에 익었다. 마음도 덩달아 단단해졌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의외로 평화로웠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떠났던 날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안다.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었다는 걸.